이제 김수범 대표님께서 이제 관절 운동 형상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스파인 빼고 이제 쭉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채팅창에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뼈의 형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외면하지 마시고 그 뼈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가급적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아마 차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저희 멤버십 채널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 운동하기 드디어 운동역학이 들어가는데 좀 긴 호흡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들을 저희가 라이브에서 좀 제공을 해드리는 것 같고요. 라이브 이외의 영상에도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되고 저희가 이제 본사로 원래 오늘 이제 본사에서 라이브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비도 오고 조금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이제 조금 다음 주로 조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본사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 다양한 것들 과연 오프라인에 대한 서비스가 멤버십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마 그런 소개하는 내용도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부분은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뭐 거의 2주에 걸쳐서 라이브 기준으로 2주에 걸치면서 사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열린 사슬, 닫힌 사슬에 대한 개념들을 결국 궁극적으로 관절 운동 형상학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속도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오목하고 볼록한 뼈, 회전 운동할 때 회전 운동 방향으로 구른다라는 이 의미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앞쪽에 김수범 대표님도 표현을 해주셨지만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오목한 정강이 뼈가 고정돼 있고 볼록한 넙다리 뼈가 이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준 자세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지만 회전 운동 방향으로 관절 운동 형상학이 구르는 거죠. 회전 운동 방향으로 구름이 일어나죠. 자, 그럼 보세요. 이 기준 자세에서 이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구르는 방향은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죠. 아닌가? 제 왼쪽 이렇게 좀 맵시가 잘 나진 않지만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예요. 그러면 이 기준 자세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방향은 앞으로 구르는 건가요? 뒤로 구르는 건가요?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이런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건 관절 운동 형상학이 앞으로 구르는 건가요? 뒤로 구르는 건가요? 화를 내시면서 채팅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뒤로 구르는 거죠. 그래서 뒤로 구르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방향은 앞이 되는 거죠. 오목에 대해서 볼록이 회전 운동을 하니까. 근데 이 범위를 점점 한번 관절 운동 형상학 관점에서 구르는 방향을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이 기준 자세에서 일로 구른다는 건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뒤로 구르는 건 아닌 것 같죠? 밑으로 구르나요? 죄송합니다. 침이 부탁드립니다. 큰 게 튀어서. 자, 죄송합니다. 자, 집중할게요. 자, 요게 기준 자세고, 요렇게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건 구르는 방향이 아래로 구르는 건가요? 위로 구르는 건가요? 채팅창으로 화를 내시면서 달아주세요. 아래로 구르는 건가요? 위로 구르는 건가요? 아래로 구르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지는 방향은 위쪽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속도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쭉쭉쭉쭉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관절 운동, 볼록이 이렇고 뭐 이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고 속도의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구르고 미끄러지는 방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저번 시간까지 소위 말하는 키네마틱스, 운동 형상학, 움직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고 뼈 운동 형상학과 관절 운동 형상학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운동학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결정적인 지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은 그 두 번째 결정적인 지식인 이 움직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다른 말로 운동역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많은 경우에 운동학을 역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내 몸 안에서 정의하기 이전에 내 몸 밖에서 한번 우리가 관찰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나 제가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운동학을 소개하는 과정이나 또는 아마 멤버십의 소개 과정 이후에 1강에 그런 표현을 좀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몸 밖에서 소위 힘이 어떻게 정의가 되죠? 힘, force라고 하는 거. 힘이 힘이죠. 그럼 힘이 안 나요. 힘이 힘이죠. 그럼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내 몸 밖에서 우리가 힘이라는 건 역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force라고 하는 건 개념적으로 어떤 물체의 대표님 포인트를 가져가 버리셨네.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force라고 역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제 앞쪽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게 force거든요.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 그걸 우리가 force라고 정의를 해요. 자, 이해가 되시면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숫자 9 한번 눌러주세요. 역학적으로 force라는 거 이해했다. 어떤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force라고 한다. 요거 이해가 됐다. 그러면 숫자 9 한 분만 눌러주세요. 숫자 9. 아닌가? 숫자 9. force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우리가 4장에서 다시 다룰 거지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 관점에서 뉴턴의 제1법칙, 관성,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멈춰있는 놈은 외력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멈춰 있으려고 하고, 등속, 같은 속도로 운전하던 놈은 외력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 방향 그 속도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관성. 그게 소위 말하는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1법칙. 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다 여기도 표현을 해놨지만 F는 ma요 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앞에서 아마 1강이나 2강에서 그런 표현했죠. 그러면 이 F는 ma라는 걸 우리가 운동학에서 학습해야 되는 결정적인 지식 관점에서 본다면 움직임의 결과를 나타내는 운동 형상학이라는 개념과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인 운동 역학이라는 개념을 이 식에다 대입을 시켜 본다면 어떤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의미가 이게 어떤 개념이라 그랬죠? 운동 형상학에 대한 개념인가요? 운동 역학에 대한 개념인가요? 채팅으로 그냥 써주세요. 둘 중에 하나겠죠? 확률적으로 잘 찍으시면 돼요. 질량 곱하기 요거 가속도라고 하는 건 운동 형상학적인 개념인가요? 운동 역학적인 개념인가요? 아닌가? 제가 이거 앞전에 다른 데서 강의할 때 그랬나? 아닌데 여긴 맞는데? 여기 맞죠? 맞아요. 운동 역학. 운동 역학 큰일 났네. 이거 운동 형상학인데. 운동 형상학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그럼 이 F는 이게 센스 있는 분, 이게 운동 역학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그 식이 여기 하나에 담긴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제가 좀 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속도의 법칙 F는 ma요. 내가 딴 건 모르겠고, 관성, 작용, 반작용, 이거 딴 거 모르겠고, F는 ma요라는 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주인이 아닌 이상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F는 ma. 근데 이걸 해석해 보라 그러면 F는 ma야. 거기서 끝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F는 ma야. 외우고 일상생활에서 내 몸 안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F는 ma다. 이거 가속도의 법칙이라 그러죠. 네. 움직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그 결과를 풀어 쓴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법칙이 무슨 법칙이라고요?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고. F는 ma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이걸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죠. 질량이 갖고 있는 물체,
어떤 힘이 주어지게 되면 가속을 한다는 거죠.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 힘이 주어지면 가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가속이라는 의미는 뭔가 움직이는 거죠. 가속이라는 의미는 acceleration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사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려지는 것도 얘기를 해요. 오히려 변화예요. 속도를 변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뭘로 해야 돼? 이렇게 무릎 관절, 이 다리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요거 뭔가 지금 좀 상대적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뭘 하고 와가지고 요걸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속이라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얘는 뭔가 지금 좀 느려지는 거죠. 상대적이지만 이게 가속의 의미예요. 빨리 가는 것과 천천히 하는 거 상대적으로 그 변한다는 거예요. 그 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결국 이 F는 ma라는 걸 제가 왜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몸으로 갖고 가져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지.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걔를 가속한다는 거라고. 속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가만히 있던 놈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당연히 빨라지겠지. 그래서 일정 속도가 됐을 때 힘을 제거해 보세요. 그럼 얘는 그 방향 그 속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빨라졌죠? 계속 가는 거예요. 힘 제거하면. 거꾸로 이렇게 오는 놈을 여러분들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속도가 표현이 그렇지만 천천히 느려지겠죠. 느려지겠죠. 그래 놓고 멈췄을 때 힘을 제거해 보세요. 그래도 그대로 있으려고 하지. 저 지금 가속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 감속하기 위해서도 힘을 썼잖아요. 바로 그 개념이에요. 이걸 몸 안으로 어떻게 갖고 오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뚱아리 질량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맘대로 바꿀 수 없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속도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속할 수도 있고 감속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뼈대 근육의 기능, 오로지 당기는 기능만 있다 그랬죠. 짧아지면서 당길 거냐? 길이 변화 없이 당길 거냐? 아니면 심지어 편심성, 늘어나면서 당길 거냐? 그래서 짧아지면서 당기는 걸 기억나세요? 가속하는 거다, 이거. 늘어나면서 당기는 걸 뭐라 그랬죠? 감속하는 거다. 예를 들면 바이셉스의 편심성 수축, 펴을 감속하는 거죠. 이렇게 안 펴지게 하는 거잖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제 움직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무수히 많은 원인들을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좀 한정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라는 거예요. 요식을 가지고. 작용, 반작용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좀 표현을 하고 원론적인 작용, 반작용은 우리가 4장에서 다시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 역학 얘기를 하는 거고 가속도의 법칙, 고전 역학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힘을 더 주면 변화가 당연히 더 많아지겠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빨리 느려질 수도 있고 이런 관점들을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니 제가 이후 멤버십 강의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왼쪽이 역학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이 움직임 결과 변화가 속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요식은 요걸로써 만들어진다.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로 이야기를 한다. 아니 분명히 얘기했어요. 속도. 그리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고 힘과 시간의 변화량으로 표현을 한다. 얘가 일로 오면 이게 결국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라는 걸로 아마 표현을 했을까요? 좀 여러분들 강의 안에 저 앞쪽에 보시면 뭐 있어요, 거기에. 이런 개념들을 갖고 표현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힘. 다시 정리하면 내 몸 밖에서 어떤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우리가 힘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힘의 종류는 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많은 힘의 종류들을 우리 몸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역학적인 모든 힘의 종류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중요한 소위 말하는 컴프레션과 소위 말하는 텐션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 스파인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쉬어링, 전단력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윗팔 두갈래근 힘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윗팔 두갈래근의 힘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등척성 수축을 해. 그러면 이 방향에서 내 근육 조직이 당기는 건 지금 위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죠. 이해되시면 숫자 9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등척성 수축을 할 거예요. 분명히 내 바이셉스가 당기는 건 위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어. 이해되시면 9. 이해되시면 9. 우리가 비둘기를 주고 9. 네. 자, 근데 나 지금 움직임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바이셉스의 힘줄 조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셉스의 근육 조직은 분명히 위쪽으로 당기고 있잖아. 근데 움직임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 이야기는 역학적으로 바이셉스의 힘줄 조직 입장에서 보면 뭔가 근육 조직이 분명히 위쪽으로 당기는데 움직임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위로 당겨봐. 근데 얘가 안 움직여져.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 얘가 이 방향으로 당겼는데 얘가 안 움직인대.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역학적으로 반대 방향의 힘이 존재를 하는 거죠. 같은 크기에 압박을 시킨다고. 텐던을 압박, 컴프레션 시키는 힘이 역학적으로도 존재를 해요. 아무튼 이런 맥락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움직임의 결과, 우리 키네마틱스라고 여태까지 많은 시간 동안 정의를 해왔고 뼈운동 형상학, 관절운동 형상학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움직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인 운동역학, 카이네틱스 이야기를 할 거라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많아 적어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과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 수준까지 고려를 해서 그 자세를 유지하거나 또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인, 힘들을 볼 거냐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소위 조직 수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에 달려 있다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논리적인 흐름, 제가 미분적분한 것도 아니고 이 논리적인 흐름, 느낌 알겠다. 아니다. 내가 한 두세 번 더 보면 요거 내가 알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7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누를까? 7. 요런 논리적인 흐름, 아직 몸 안으로는 안 가져 들어왔거든요. 요런 개념 정도, 그렇지, 좀, 알겠다. 받아들일만 하겠다. 그럼 숫자 7 한 번만 눌러주세요. 숫자 7.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1뉴턴에 다니는 1kg, 아까 얘기했죠?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 요렇게 가속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힘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걸 우리가 1뉴턴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1kg을 갖고 있는 질량에 요 정도 가속도, 속도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우리가 1뉴턴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피드백이 좀 좋고 괜찮으면 이 구체적인 수치를 내 몸 안에 조직을 갖고 들어와서 제가 조금 알려봐 드릴게요. 그러면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인 차이,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가서 좀 표현을 하려고 하고,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나타내는 게 이게 이제 힘의 크기인 거예요. 뉴턴을 쓰는 거고, 질량, 요게 이제 킬로그램.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저 78kg 곱하기 9.8m/s 제곱이요. 이런 표현을 써야지. 근데 그런 표현을 쓰진 않죠. 그래서 킬로그램이라는 건 질량의 단위인 겁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요 개념을 내 몸의 조직 안으로 한번 갖고 들어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신체 조직에 그게 뼈 조직이 됐던, 혹시 제가 앞에 아마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조직이 엄청 많다. 엄청 많고 심지어 혈액도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고 연골도 조직이라고 쭉 이야기를 했죠. 지방도 조직이라고, 구체적으로 결합 조직들이에요. 걔네들이. 아무튼 어떤 조직이 됐든지 간에 내 몸에 조직의 어떤 외적인 부하가 주어지게 되면 그 조직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스트레인,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시면 숫자 2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내 조직에 외적인 부하가 주어지게 되면 그 조직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고, 조직의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뻣뻣함 정도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날 거야. 이 논리적인 흐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 납득할 만하다고 하시면 숫자 2 눌러주세요. 네. 이 의미를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신체에 가해지는 이 외적인 부하, 이 로드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지. 그 다양한 외적인 부하에 의해서 내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지. 당연하지 않아요?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힘줄 조직이 이렇게 당겨봐. 그럼 힘줄 조직의 외적인 부하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외적인 부하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형지물이 잘 안 보여서 어떤 힘줄,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 감사합니다. 여기. 자, 이게 힘줄 조직이야. 이게 힘줄 조직인데, 여러분들이 외적인 부하를, 예를 들면 이런 부하를 줬다고 쳐봐요. 그럼 얘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거 스트레스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얘가 지금 변형이 일어났잖아.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변형이 일어났잖아. 어떤 조직이 됐던 외적인 부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 조직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뻣뻣함 정도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이 물이 별로 없고 엄청 밀도가 높은 조직이래.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이 많이 있고 밀도가 좀 엉성한, 우리가 느슨한 결합 조직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느슨한 결합 조직이 똑같은 외적인 부하 10으로 당겼을 때 물이 별로 없고 밀도가 겁나 높고 촘촘한 놈이 변하는 것보다 밀도가 엉성하고 물이 많이 있는 놈이 더 많이 변하겠죠. 전제 조건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요거 이해가 된다. 외적인 부하가 주어지게 되면 내 조직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변형이 일어난다. 정도가 다를 것이다. 이 논리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면 아무나 숫자 3 좀 눌러주세요. 대단한 건 아닌데, 네, 이해가 되면 숫자 3. 네, 숫자 3. 숫자 3번입니다. 3번. 그 의미예요. 네, 그 의미거든요.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내 몸의 조직, 이게 뼈 조직이 됐던 근육 조직이 됐던 다 상관없어요. 신경 조직이 됐던, 또는 우리가 뼈 조직도 결합 조직의 형태로 봐요. 왜? 물이 있고 뭐가 막 있기 때문에. 연골 조직이 됐던 혈액 조직이 됐던 지방 조직이 됐던 어떤 조직이 됐던 상관없어요. 그냥 그 수준을 조직 수준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세포도 아니고 그냥 조직 수준이라고. 그러면 조직의 구조 기억나세요? 세포가 있고 그 유명한 세포의 바탕질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세포 외액이라는 물이 있고 혈관이 있고 신경 분포하고 림프가 분포하고 콜라겐 파이버, 망상 섬유, 그다음 탄력 섬유들, 다양한 소위 말하는 섬유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조직의 구조라 그랬잖아요. 자, 그 수준에서 보자고. 그래서 어떤 조직이 이게 소위 말하는 언로딩, 물론 중력의 영향 받고 다양하게 받겠지만 무부하 상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무부하 상태야. 이 조직에 특별한 로드, 부하가 없는 상태라고. 근데 이 조직을 만약에 이 방향으로 또 위아래 방향으로 외적인 부하를 주게 되면 이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끊어지지 않는 이상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당기면, 아니 이 조직이 얇아지겠어요? 두꺼워지겠어요? 채팅으로 써주세요, 그냥. 이렇게 외적인 부하를 주면 얘는 얇아지겠어요? 두꺼워지겠어요? 두꺼워지겠다라고 하면 창문 여시고 또 한번 외치면 돼요. 얇아지겠죠? 길이가, 변형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아니면 많이 안 늘어나겠어요? 이 질문이 좀 그렇지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길이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한 분만 빨리 9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빨리 9 한 번만 눌러주세요. 9 한 번만. 요거 이해가 됐다. 오케이. 이 조직에 이런 부하가 주어지게 되면 내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뻣뻣함 정도에 따라서 변형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요거에 대면 9 한 번만 눌러주세요. 9 들어오나? 9.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로 줘보세요. 외적인 부하를 얘한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줘보세요. 얘 길이가 짧아지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짧아지겠지. 얇아지겠어요? 두꺼워지겠어요? 두꺼워지겠지. 요 의미예요. 요 의미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신체 조직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맞닿게 되는 이 텐션과 컴프레션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내 신체에 외적인 부하가 주어지게 되면 내 신체 조직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약자로 쓸게요. 스트레인, 변형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텐션 외적인 부하가 주어지게 되면 텐션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컴프레션 부하가 주어지게 되면 내 조직은 컴프레션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상황이라고.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걸 하나의 조직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냐고요. 내 신체 조직은 하나만 있지 않거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예로 근육 조직과 심줄 조직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작용, 반작용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외적인 부하,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 그에 따라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밴딩이라는 건 밴딩하는 쪽은 컴프레션 되려고 할 거고 반대쪽은 텐션 되려고 하는 거겠지. 전단력은 반대 방향으로 밀리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스파인에서의 움직임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역학적인 스트레스를 다 받게 돼 있어 이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고 토션은 비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비트는 거. 뭐 여기서 뭐 컴바인드 되는 거는 뭐 다 들어간 거예요. 컴프레션도 하면서 비틀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딴 거 모르겠고 뭔가 외적인 부하가 주어지게 되면 내 조직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변형이 일어난다. 요 논리적인 흐름은 알겠고 여러분들이 답해 주셨고 이제 내 신체 조직에 가해지는 이 외적인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그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가 정해지는 거겠지. 당연하겠지. 그에 따라 변형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러면 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식 하나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이거 조금만 죄송합니다. 꺼주시면 제가 아주 지극히 여러분들 제가 앞쪽에서 데카르트의 좌표계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표현 썼죠. 여러분들이 어떤 움직임의 결과를 알고 싶고 속도를 알고 싶으면 카메라 앵글 고정시키셔서 사람이 여기서 움직이는 거 1초에 얼마만큼 어느 분절이 움직였냐 보면 속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여러분들 왜 속도를 벡터라고 얘기를 할까요?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가 있죠. 속력이라는 건 방향이 없죠. 속도라는 건 방향이 있어요. 그럼 아까 F는 MA 생각해 보세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가속한다는 거잖아요.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질문할게요. 속도의 소위 말하는 속력의 크기만 변하는 걸까요? 방향도 변하는 걸까요?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속력의 크기만 변하는 걸까요? 방향도 변하는 걸까요? 방향도 변하는 거예요. 방향도 변하는 거라고. 아무튼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건 평면이긴 하지만 X축, Y축에서 예를 들면 이 각도를 뭐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4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삼각함수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직각삼각형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무조건 90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를 직각과 마주하는 변 빗변이라고 본다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얘는 얘를 빗변하는 뭐 직각삼각형 두 개를 그려가지고 보면 얘는 이 사이각의 밑변이 되고 얘는 높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하고 사인 세타를 빗변분의 높이라고 해요. 그래서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하고
밑변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밑변은 이거잖아. 그 느낌상 여기서 뭔가 이게 될 것 같지. 높이는 이거잖아. 여기서 느낌상 뭔가 이게 될 것 같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0,0이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뒤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0,0이라고 놓으면 이 좌표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요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를 F라고 보면, 크기만 얘기를 할게요. F라고 보면, 이 값이 F라고 보면 얘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 X축의 소위 말하는 좌표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란 얘기예요. 얘는 이거죠.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죠. 각도를 가지고 좌표를 표시할 수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외운 좌표 변환이라는 거예요. 이걸 몸으로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잘 보세요.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원이 그려졌는데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세요. 죄송합니다. 술 먹은 것도 아닌데 다시 그리겠습니다. 반지름이 이렇게 딱 유튜브 보니까 잘 그리던데 자,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할게요. 이 정도로만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만 표현할게요. 자, 이 좌표는 이게 원의 반지름이 될 것이고 그때 요거 X축, Y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요 각도를 가지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반지름이 더 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더 긴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다 각도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이게 F라고 하면 얘와 2배 있는데 가게 되면 2F가 되겠죠, 여기. 그럼 2F 곱하기 목사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부하,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다 똑같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X축, Y축이라고 보고 여기 0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이런 직선의 기울기 예를 들면 1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직선의 기울기는 예를 들면 y는 2x라고 해볼게요. 요런 직선의 기울기는 y는 2분의 1x라고 해볼게요. 요거 괜찮죠? 아니, 저만 괜찮나? 요거 좀 괜찮지 않아요? 요거 좀 괜찮죠? 자, 제가 색깔 잘 보세요. y값이 4일 때 기울기 2인 놈은 숫자로 써주세요. y값이 4일 때 기울기 2인 놈은 x값이 몇이죠? 이거 화내면서 써주시면 돼요. 8 나가셔야 돼요. 6 나가셔야 돼요. 네. 그냥 채팅창 그걸 써주세요. 4 요거 좀 로딩이 있어서 네. 몇이죠? 숫자로 그냥 표현해 주세요. 자, 이거 시간이 너무 자, 이거 몇이죠? 2. 기울기 1인 놈은 y값이 4일 때 기울기 1인 놈은 몇이죠? 4. 이해가 안 되시면 찾아오세요. 기울기 2분의 1인 놈은 y값이 4일 때 몇이죠? 8.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요거 직선의 기울기 요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 괜찮잖아. 괜찮죠? 네, 아무튼 괜찮죠? 요걸 제가 내 신체 조직에 외적인 부하가 주어지게 되면 그 신체 조직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스트레인,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좀 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쭤봤잖아요. 네. 이걸 일로 갖고 올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 신체 조직이 Y축을 제가 스트레스라고 바꿀게요. 스트레스. X축을
스트레인, 변형이라고 바꾸고, 여러분들 강의 안에 다 있어요. 스트레인이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기울기 2인 놈은 이런 거죠. 외적인 부하가 주어져서 기울기 2인 놈이 4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만큼 변하는 거죠. 요거 이해되면 숫자 9 한 번만 눌러주세요. 조금 기다릴게요. 요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요거 이해되면 숫자 9. 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숫자 9. 네. 자, 이런 논리라면 기울기 1인 놈은 외적인 부하가 주어져서 만약에 4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4만큼 변하는 거죠. 기울기 2분의 1인 놈은 외적인 부하가 줘서 똑같이 4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8씩이나 변하는 거죠. 자, 요런 직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훅의 법칙이에요. 선형의 관계를 보이는 거.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건. 일단 개념을 이해하는데. 자, 요거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의 직선의 기울기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갖고 이해를 하겠다. 이때 X축, Y축. 이 기울기는 X분의 Y죠. 이 기울기는 X분의 Y죠. 다른 말로 스트레인분의 스트레스죠. 네, 질문할게요. 기울기 파란 놈, 다른 말로 직선의 기울기가 2인 놈하고 직선의 기울기가 하얀 놈, 1인 놈하고 직선의 기울기가 요거 노란 놈, 2분의 1인 놈하고 놈이라 그러면 색깔로 그냥 표현하셔도 돼요. 아니면 숫자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 중에 동일한 4라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가장 덜 변형이 일어나는 놈, 다른 말로 이 세 개의 색깔의 조직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뻣뻣한 놈, 가장 변형이 덜 일어나는 놈, 어떤 색깔이죠? 색깔 채팅으로 써주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셨고 이해를 했다면 충분히 그 색깔은 쓸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땐. 그거 써주시면 빨간색 나가셔야 되고 그거 써주시면 돼요. 그거 가장 덜 변하는 놈, 더 뻣뻣한 놈 무슨 색이죠? 파란색. 반대로 가장 덜 뻣뻣한 놈, 가장 뭔가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놈, 노란색이겠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만약에 특정 조직, 똑같은 조직의 사이즈, 우리가 힘줄과 인대를 비교한다면 상식적으로 인대에 비해서 힘줄이 조금 더 뻣뻣하거든요. 조금 더 뻣뻣해요. 마치 여기서 파란색처럼의 기울기를 가지려고 하는 뻣뻣함을 갖고 있다고. 그럼 답 나왔네.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뻣뻣한 정도죠. 뻣뻣한 정도죠.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더 뻣뻣한 거죠. 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덜 뻣뻣한 거죠. 스트레스, 스트레인. 변형률분의 응력. 이게 그 유명한 이 기울기의 개념이 뭐다? 스티프니스. 뻣뻣합니다. 그러면 근육 조직이나 신경 조직이나 뭐 결합 조직이나 뭐 인대 조직이나 연골 조직이나 뻣뻣함이 다 다르겠네요? 다를 수 있지. 끊어지지 않는 이상. 더 뻣뻣하고 덜 뻣뻣한 놈이 있지. 그럼 아까 기억나요? 무부하 상태의 조직 텐션으로 당겼어. 그럼 여러분들이 길이 변화 많이 일어나고 얇아진다 그랬잖아. 상대적으로 덜 뻣뻣한 놈을 장력 발생했을 때하고 더 뻣뻣한 놈을 장력 발생했을 때하고 당연히 변형이 다르겠지.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할 거예요. 자,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런 탄성,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갖는 걸 뭐 훅슬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강의 소개 과정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내 몸에 있는 조직들은 저런 선형의 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들은
별로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 이해가 된다. 요 얘기 했다. 그러면 숫자 1 눌러주세요. 죄송하지만 실제 제 조직 안에서는 여러분들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선의 기울기로 선형의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내 몸 안에 있는 조직은 이런 선형 관계를 보이는 건 거의 없어요. 맞다. 저 사람 이해했다. 그러면 숫자 1 눌러주세요. 맞아.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 이해가 되면 숫자 1 눌러주세요. 네, 맞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non-linear, 비선형 관계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우리가 영스 모듈, 영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논리로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얘기를 할 건데 형태에 관심이 없어. 그 조직의 형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구조적인 특성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인대가 됐던 힘줄이 됐던 뼈대 근육이 됐던 형태에 관심 없이 그 인대 조직이 갖고 있는 구조, 힘줄 조직이 갖고 있는 구조, 근육 조직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비선형으로 나와요. 그 비선형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여러분들 교재 강의 안에 있는 바로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앞쪽에 표현을 했던 오케이 X축 Y축 알았다 X축 Y축 알았다 Y축 스트레인 Y축 스트레스 X축 스트레인 X분의 Y 요게 뻣뻣함이다.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는 놈보다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는 놈은 더 뻣뻣한 거다.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는 놈보다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는 놈은 덜 뻣뻣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내 몸 안의 조직으로 가져오게 되면 저렇게 선형 관계로 뻣뻣함을 보이는 게 아니고 비선형 관계로 뻣뻣함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조직들은 초반에 외적인 부하를 주잖아요. 무부하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외적인 부하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조직이 점점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얘가 여기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변형이 일어나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뭔가 변형이 지금 많이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랬다가 이게 이제 소위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예를 들면 콜라겐 파이버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꾸불꾸불했던 놈이 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형이 처음에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다가 그 조직이 비로소 점점 뻣뻣해지는 영역으로 가요.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탄성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조직은 이렇게 갔다가 외적인 부하를 없애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와. 그것도 변형이 일어났던 과정으로 되돌아와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되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돌아오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바라는 부분은 분명히 초반에는 대부분의 조직이 이렇게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치 직선의 기울기처럼 뻣뻣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간이 존재를 해요. 그랬다가 여기 잘 보시면 기울기가 표현이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꺾이죠. 줄어들죠. 이 구간이 존재를 해요. 여기를 우리가 일드 포인트, 항복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적인 부하 제끼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다고. 근데 이렇게 갔다가 꺾일 때까지의 스트레스를 받게 돼. 그러면 이 꺾이는 점 이후에서 외적인 부하를 제끼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되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진짜 변형이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다시 원래대로는 되돌아오지 않아요. 단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진 않아요. 그걸 가소성, 변한다. 이 변화가 병적으로 변형, 끊어질 거냐 아니면 치료적으로 원래 상태로 가기 위한 변형이냐가 달라지는 거지.
이 상태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리고 요런 데 있죠. 요렇게 가다가 최종 파열이 되기 전 단계. 자, 잘 변화가 일어나다가 점점 뻣뻣함을 가져가다가 갑자기 덜 뻣뻣해졌다가 이 기울기가 음으로 꺾이는 이 단계. 이 단계를 우리가 매클링이라 그래서 얘가 얇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쭉 당기면 특정 부분이 얇아지잖아요. 그 영역이에요. 그걸 우리가 네클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구간이 굳이 이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팍 끊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에 대한 게 필요할 것이고 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이 기울기가 뭐라고요? 스티프니스, 뻣뻣함, 강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기울기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구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이렇게 비선형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된다. 얘가 조금 면적이 넓을 수도 있을 거고 조직에 따라 좁을 수도 있겠지. 당연하지. 더 뻣뻣한 놈은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당연하겠죠? 덜 뻣뻣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다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신체에 있는 모든 조직은 뻣뻣함을 갖고 있네? 이 스티프니스가 있는 거네. 맞으면 O, 틀리면 X. 머슬 스티프니스, 리가먼트 스티프니스, 조인트 캡슐 스티프니스, 너브 스티프니스라는 이 개념은 원래 조직이 갖고 있는 성질이다. 머슬 스티프니스는 병적인 용어가 아니고 원래 내 조직이 갖고 있는 성질이다. 맞으면 1, 틀리면 2. 조금 기다릴게요. 맞으면 1, 틀리면 2. 질문이 뭐였지? 원래 조직이 갖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다. 맞으면 1, 틀리면 2. 스티프니스. 스티프니스, 강성, 뻣뻣함이라는 개념은 내 조직이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다. 당연하지.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조직의 뻣뻣함이 예를 들면 직선의 기울기처럼 기울기가 1이어야 돼.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2가 됐대. 그럼 얘는 더 뻣뻣해진 거죠? 그걸 바로 그 유명한 타이트니스라고 부른다고. 반대로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뻣뻣함 정도가 직선의 기울기 1 정도였다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울기가 2분의 1이 됐대. 그럼 얘는 덜 뻣뻣해진 거죠? 네. 덜 뻣뻣해진 거죠? 네. 그게 바로 위크니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던 스티프니스라는 개념이 뭐고 스티프니스에 대해서 타이트니스가 뭐고 위크니스가 뭐다라는 걸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77 한 번만 눌러주세요. 77. 77. 77. 요거 이해가 됐다. 개념적으로 이해가 됐다. 그러면 77 눌러주세요. 시간이 왜 이렇게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77. 이해가 됐다. 오케이. 됐어요. 이제 이 개념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돼.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 몸 안에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 유명한 점탄선 성질, 크립과 내 조직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릴렉세이션 시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제가 강의 앞쪽에서 조직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직 수준에 대한 구조나 기능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 이 스트레스는 종류가 많다 그랬잖아. 어떤 조직이 텐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컴프레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특정 A라는 힘줄 조직이 텐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뻣뻣함 그래프하고 컴프레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뻣뻣함 그래프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다르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는 그냥 텐션이라고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조직은 텐션 스트레스만 받냐고. 그러지 않을 거거든. 컴프레션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고객이 저 특징적으로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저 조직에 텐션 스트레스를 받게 할 거냐, 컴프레션 스트레스를 받게 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저 방향으로 부하를 주게 되면 저 힘줄 조직에 소위 말하는 뼈에 부착되는 부위 쪽에 어떤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그 힘줄 조직한테 줄 것인지, 또는 이 이야기는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있겠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직의 구조는 겁나 중요하고 엄청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정신 나갔지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고려하고 고민하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두루뭉실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기울기는 스트레인이야, 썩은 지식, 타이틀리스 위클리스 끝. 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고객의 자세와 움직임 머신에서 보이지가 않는다. 내가 지금 저 방향으로 저항을 저 시간 동안 왜 주고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다. 존슨이 그렇게 하라더라. 다 버리자, 존슨. 다 버리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이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를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쫓아오셔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라이브까지 하시면 그 중요한 일장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 일장이 제가 운동 형상학과 운동 역학이 결정적인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의됐던 것 같고 몸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두루뭉실할 것 같은 이 개념을 몸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갖고? 뼈의 형태학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관절의 구조,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관절 주변으로 지나가는 액티브한 구조, 패시브한 구조에 대한 조직 수준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야, 저거 너무 긴 호흡이다. 죽을 것 같다. 너무 긴 호흡이다. 죽을 것 같다. 그러시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운동학은 기능의 부학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시간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선행해야 되는 사전 지식, 배경 지식들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걸 조직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 이후에 이제 시간이 가해지게 되는,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는 뻣뻣함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힘들, 내적인 힘, 외적인 힘 정의해서 토크 정의하고 몸 안으로 갖고 가서 지렛대로 갖고 정의를 하게 돼요. 강의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지렛대를, 이게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뼈의 형태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 몇 가지 예를 드렸어요. 그런 내용까지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30분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됐네요.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네, 김수범 대표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네, 이번 주 라이브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